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의의가 있는데요. 10페이지에 부동산학의 이해가 있습니다. 쑥스럽죠? 또 한다는 것이 쑥스러운데. 자, 10페이지. 처음 오신 분들한테 바로 수요 공부 들어가면 또 다음 주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자, 10페이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거 할 게 없죠? 자, 1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에 의해서 이쪽에서는 세 문제 출제하는데요. 이 부동산학 총론에서 세 문제 출제합니다. 먼저 보시면 부동산학 총론에서 세 문제 출제하는데, 맨 앞에 보시겠습니다. 파트 1. 부동산학 총론에서 세 문제 출제하는데, 문제가 정해져 있죠? 이쪽에 세 문제는. 부동산의 특성에서 한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 그다음 부동산의 개념과 분리해서 아까 저희가 배웠던 28개 지목 중에서 또 그와 관련된 용어 정리가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이해는 뭐 작년에는 굉장히 쉽게 주어졌는데 통상적으로는 공법 문제가 뭐 한 문제, 아까 말씀드린 뭐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쪽 한 문제는 예측하기가 좀 복잡한데요. 작년에는 10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종합부동산학에 대해서 종합응용과학이다. 네 번째 줄에 있죠? 밑줄 맞추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종합응용과학이다.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시험에. 여기 순수과학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수과학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순수과학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11페이지에 부동산학이 학문적 성격이 있고요. 밑줄 맞추겠습니다. 부동산학은 밑줄 줄에 종합과학이고 경험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실천과학이고 기본과학이다. 뭐 올해 시험에 쉽지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작년에 붙여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종합과학, 경험과학, 사회과학, 응용과학, 기본과학. 순수과학이 아니다. X표 하나 치자겠죠? 순수과학이 아니다. 4번에 양가로 4번에 응용과학에 보시면 부동산학은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돼 있잖아요. 순수과학이 밑줄 치시고 X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순수과학이 아닙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기술적 측면의 밑줄, 기술적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적 측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경기라고 저희가 외워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법경기. 자, 법률적 측면은 법제도 측면. 이게 법이 바뀌면 부동산학 전체가 바뀌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격이죠. 가격. 그래서 가격이니까 부동산 경제적 측면은 주로 유형적 측면이 아니라 무형적 측면이죠. 무형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고요. 그래서 경영, 회계, 마케팅, 사회, 심리, 지리. 그래서 저희가 제4차 산업이 가면 이쪽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겠다. 이게 정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술적 측면이 있고요.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개념이죠. 물리적 개념으로서 부동산의 공간과 관련된 측면을 말하고, 이건 유형적이겠죠. 물리적, 유형적,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질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지세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설계, 시공 이런 내용들은 전부 기술적 측면에 해당됩니다. 자, 1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어떤 걸 연구하느냐? 첫 번째,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부동산 현상. 그래서 부동산 현상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고요. 부동산 활동.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먼저 보시면 분산식 접근 방법이 있다. 밑줄 칩니다. 따로따로 나눠보겠다 이거죠. 따로따로 나눠서 부동산학을 접근하겠다. 뭐 경제, 경영, 회계, 법학, 사회, 심리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중점식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걸 특정되어서 살펴보느냐 이거죠. 그래서 법경기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주로 중점식 접근 방법이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종합식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그냥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체크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으로 부동산학 이론의 체계적인 틀을 구축하는 데 근간이 되었으며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 종합적 접근 방법 되겠습니다. 양바로 4번에 법제도적 접근 방법,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 현상학적 접근 방법, 그다음 양가로 7번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도 있다는 거 하나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8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 있습니다. 부동산학의 일반적인 이념은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이다. 이 정도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은 안 나올 겁니다.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 있고요.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부동산 활동입니다. 이 부동산 활동과 관련돼서는 이쪽 파트에서 출제하지 않고 민간 혼합 부분과 관련돼서 정책 부분에서 출제가 하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에 보시면 공적 주체에 밑줄 맞추겠습니다. 공적 주체, 정부가 하는 것이고요. 사적 주체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요. 공사 혼합 부분이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별표 치시고 이게 여러분들 했던 BTL이라든가 BOT라든가 BOO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있죠. 공사 혼합 부분. 자, 그 사적인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을 추구한 후에 정부한테 넘겨버리는 이런 형태가 지금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사 혼합 부분.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부분이 있고요. 사적 활동이 뭐 활발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협회가 하는 일은 여러분한테 돈 받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문협회 활동. 이 전문협회 활동이 지금 협회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죠. 알고 보면 변화하는 지금 시기에 있어서 21페이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하고는 협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분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분류는 별표 하나만 칠까요? 자,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에 따라서 소유 활동이 있고요. 소유 활동은 이용 활동, 개발 활동, 관리 활동 등에 속하면 사용 가치를 중시한다고 그랬죠. 사용 가치 밑줄 하나 치시고요. 그 다음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밑줄 별표 치겠습니다. 소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A라는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 이겁니다. 음식점으로 사용할 거냐, 상가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원룸으로 사용할 거냐 이것을 따져서 사용하는 것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유효 원칙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 꼭 극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한 번 정도 지문으로 보일 겁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유효의 원칙. 그다음 거래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활동에서는 취득, 처분, 임대차와 관련된 재환 활동 등에서 교환 가치 밑줄 치겠습니다. 소유 활동에서는 사용 가치를 중시한다면 거래 활동에서는 교환 가치를 중시한다 이렇게 되고요. 일반 활동과 전문 활동의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가시면 그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대한 분류가 산업 분류 체계가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나와서 뭐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런 게 있다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에서 세분류 쪽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세분류. 세분류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없는 게 금융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이라 쓰시고 X표 치시면 되겠어요. 시험 문제 나와도 그게 답일 겁니다. 한 번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날도 만든다지 않습니까? 하루. 그날 하루 쉬어야 되니까 저희. 정부에서 만든다잖아요. 무슨 날이 많아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그건 날인 것 같던데요. 아닙니까? 개강의 날. 37. 네? 37. 37. 네, 37 먹는 날. 아, 37 먹는 날. 좋습니다. 오늘은 37 먹는 날로 정하겠습니다. 삼겹살 대는 많이 드셨습니까? 3월 3일 날. 삼치 먹는 날. 3월 3일 삼치. 그럼 10월 29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시험 보는 날입니까? 부담 줘야지. 시험 보는.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세 분류에서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부동산 임대업. 앞으로 임대업 사업이 이제 뜨겠다는 거죠. 임대업 중심으로 가겠다는 게 정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리업,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쪽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특별하게 시험에 나올 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월달 강의라고 열심히 하겠는데 의미도 없죠. 26쪽 가보겠습니다. 26쪽에 가시면 윤리성이 있어요. 윤리성이 밑줄 안 칠까요? 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지식의 시대, 이렇게 쭉 정보의 시대 넘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윤리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윤리와 조직윤리 그중 하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윤리는 직업 내부의 윤리고요. 그다음 조직윤리는 동업자 간의 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에는 임장활동 별표 치겠습니다. 임장활동 별표 치시고요. 임장활동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향후에 임장활동입니다.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으로 만드는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토지는 부동성과 개별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성의 별표, 개별성의 별표 치겠습니다. 우리 반드시 극복하셔야 됩니다. 부동성과 개별성. 임장활동은 부동성과 개별성이다. 이 부동성은 움직일 동자예요. 움직일 동인데 움직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땅은 움직이지 않죠. 이걸 부동성이라고 합니다. 부동성. 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걸 부동성이라고요. 땅은 개별성을 가지고 부동산은 개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다, 정보 활동이다 이게죠. 정보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 자료 파악이 어렵다 되고요. 8번에 배려의 장기성, 배려의 장기성 밑줄 칠까요? 부동산은 영속성, 용도의 다양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치의 가변성으로 인해서 장래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 하에서 부동산을 결정하고 건물을 짓자 이런 내용 같습니다. 배려의 장기성. 그다음 공간활동이 있고요. 공간활동은 공중지표 지하 밑줄 칠까요? 공중지표 지하인데 지금은 이 공중권을 중시하죠. 이 공중권은 더 중시할 것 같아요. 향후에 드론이 지금 이제 대세가 되기 때문에 이 드론 이제 차도 하늘로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저는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무인 자동차가 나왔지 않습니까? 무인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하늘로 날아다니면 밑에 걸어다니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공중에서 갑자기 교통사고 나버리면. 그래서 공중권과 관련돼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출제했죠. 먼저 능률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능률성의 원칙 밑줄만 칠까요?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모든 활동이 능률적이어야 되는데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능률성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밑줄 치겠습니다. 능률성 원칙. 소유 활동의 능률을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거래 활동의 능률을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게 지문으로 시험에 출제했죠? 이게 출제인데 정답은 거리가 멀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능률성의 원칙은 뭐 오랜만에 진짜 한 10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나올 겁니다. 자, 28페이지에 안전성의 원칙이 있고요. 안전성의 원칙. 안전성은 거래사고죠. 거래사고.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면서 안정성을 의식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거래사고 없애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사고 안정성과 관련돼서 정부가 지금 제시하는 게 에스크로 개정이죠. 아마 이 에스크로 개정을 의무화시킬 것 같습니다. 의무화시킨다면 지금 그 부동산 수수료와 관련돼서 개인들 간에 여러분들이 중개해 주고 나서 돈을 못 받고 이랬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에스크로 개정. 에스크로 개정은 이 부동산업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약간은 좀 시대에 뒤처졌다 그런 게 에스크로 개정 같은 경우가 이미 여러분들이 인터넷 거래하시면서 에스크로 다 사용하시잖아요. 뭐 G마켓이라든가 인터파크라든가 S24, S는 아닌가요? 이런 쪽에서 이미 에스크로 개정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A와 B가 서로 이 사람은 물건을 공급하고 있고 이 사람은 물건을 수요자라 생각한다면 물건을 파는 쪽에서는 돈 먼저 보내달라고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물건 보내달라고 이러잖아요. 초창기 각자 이루어졌잖아요. 각자 이루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했죠. 지금도 가끔씩 연말에 꼭 한 번씩 나오죠. 인터넷 사기친 애들. 그래서 근데 중간에 끼어드는 거죠. 이게 인터파크라든가 G마켓이 끼어들어서 돈은 먼저 물건을 보내고 돈은 이쪽으로 넣고 그다음 돈을 물건 받았다는 확정이 되면 이따 돈을 다시 보내주는 이런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지금 저희 쪽에서 하겠다는 거죠. 아마 이전에 있었는데 수수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정부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제 중개업자가 되신 거죠? 중개업자가 되고, 내가 매도인이고, 내가 매수인이 된다면, 자, 여기 이제 누가 끼어든다는 겁니까? 은행이 끼어든다는 거죠, 은행이 끼어들어서, 이제 보험 가입하는 거죠? 여러분하고 이렇게 우리 중개가 이루어지면, 중개업자가 A은행을 지정해주면, 매수인이 돈을 이렇게 입금시키는 거죠? 입금시키고, 그다음 매도인이 물건을 완벽하게 하자 없이 인도가 되면, 자, 여기에서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런 구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계약서가, 중개 거래 계약서가 이렇게 들어가면 은행에서 매도인에게 입금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수수료도 이 안에 팍 은행에서 이제 주기 때문에, 은행한테 여러분이 수수료 주겠죠? 이 안에 수수료 주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수수료도 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안 좋은 점도 있죠. 거래가 투명하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 올라가는 정부의 꼼수죠? 일종의. 근데 이런 안전성 장치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계정 사용은 의무화된 것 같습니다. 안전성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의 원칙, 그 다음에 공정성의 원칙,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30페이지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한다고 보여지죠? 한 문제 올해 한 문제 정도는 출제할 걸 예상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요. 복합 개념. 그래서 그 박스가 있는데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저희가 법경기 측면에서 살펴본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물리적이라 되어 있는데, 물리적에다가 기술적 측면 이렇게 써놔도 되겠습니다. 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기술적은 자연, 공간, 위치, 그다음에 환경을 우리가 물리적 개념. 물리적 개념 여러분들 바꿀 수가 없죠? 물리적 개념 개인이 바꿀 수가 없고요. 경제적 개념은 바뀌는 거죠. 유형적이기 때문에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이렇게 돈과 관련됐다 생각하시면 경제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법률적 개념이 있고요. 법률적 개념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인데, 이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근데 민법에서 배우시는데 이게 이미 출제가 됐죠. 출제 2년 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 출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 당시에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돼 있죠. 또 적어보시겠습니까? 안 되겠으면 토지와 정착물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광의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 위에 등기가 필요한 이런 것까지 전부 우리가 광의 부동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광의 부동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물리적 개념의 요소, 이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물리적 개념의 요소하고 그다음 경제적 개념에 필요한 개념, 이 개념만 정리하시면 돼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고요. 물리적 개념에는 먼저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있다는 거가 밑줄 칩니다. 물리적 개념에 올해는 앞에서 작년에 종합부동산학이 시험에 나왔다면 올해는 이런 형태 하나 더 나와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만, 자, 물리적 개념 먼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밑줄만 칩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3페이지에 경제적 개념 보시면 경제적 개념에는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이걸 경제적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본, 자산 이런 것들이 전부 경제적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법률적 개념은 별표 하나 정도 칠까요? 법률적 개념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있죠.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99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정착물은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보시면 토지 여러분들이 소유권 대상이 되는 거죠. 토지는 소유권. 정당한 권리를 인해서 이번에 판례 보니까 10년 이상 성인 무과실로 정의하면 소유권 인정하는 이런 대부분 판례가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정착물의 의의가 있고요. 정착물은 이동될 수 없는 물건을 정착물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35쪽에 정착물에 의해서
조재현 교수 이런 알 필요 없어요. 교수들은 알 필요 없는데 니은번에 보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유하지 않는 나무,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들은 정착물로 간주되어 부동산 매매 시에 함께 양도된다. 이 표현 하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쳐놓고요. 이 표현 나온다면 이 표현이 나올 겁니다. 정착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출제됐던 질문 같고요. 그래서 그 밑에 2번에 가식적인 수목이라고 했죠. 세 번째 줄에 가식적인 수목은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식적인 수목은 중개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는 어디에서 대상입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식적인 수목, 발로 차면 쓰러지는 이런 나무를 가식적인 수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식적인 수목, 판잣집, 비닐하우스, 신문 간판대, 공중전화 박스, 기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물건 등은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착물과 우리가 정착물이 아닌 것은 나중에 한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착물의 종류가 있죠. 이 정착물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임대차 쪽에서 좀 나오죠. 전대 나오면서 임대차 종료 시간에 종료하고 나왔을 때 뭐죠? 필요 경비와 있잖아요. 그쪽에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착물이라는 것만 좀 주의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36쪽에 가시면 자, 정착물의 구분 기준 여기서 건축물에 부착된 물건이 정착물인지 또는 동산인지를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의 기준이 적용된다 했는데요. 이쪽은 제가 한 것보다는 민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통해서 정리하시고 다시 이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37쪽에도 마찬가지 임차자 정착물, 방금 제가 말한 임대인, 임차자의 정착물에 대해서 이걸 정착물 인정할 것이냐, 정착물이 아닌 걸로 인정할 거야. 정착물이 인정한다면 그 임대인이 보수를 줘야 되잖아요, 경비를. 근데 아니라면 이렇게 떼어간다 하나요? 떼어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37페이지에 방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 임차자 정착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임차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임차자가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 이거 하나 밑줄 치고요. 원칙은 이렇다 이거죠. 그러나 만약에 정착물이라면 4번에 임차자 정착물은 예외적으로 임대인과 협의에 의해서 정착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에어컨 같은 경우에 정착물이냐 정착물이 아니냐 이거죠. 주인, 원래로 하면 제가 뛰어가야 되잖아요. 이사 가면서. 근데 주인하고 이야기해서 인정하면 그 주인이 저 가격 비용 부담하고 인정받는 이것을 임차자. 근데 용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꼭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정착물과 관련돼서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나온다면. 38쪽 보겠습니다. 자, 광해부동산. 광해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의제 부동산이라고 했죠. 준의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가 가능한 거, 자동차라든가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준부동산의 특징이 있잖아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면 이론적으로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 복합부동산이 있고요. 복합부동산. 그다음 부동산과 동산의 비교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과 동산에서 8번 정도만 하나 체크할까요? 동시에 원칙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은 뭐 적용을 하고요. 등기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동산은 점이죠, 점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저게 누구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부동산과 동산. 그다음 부동산과 동산은 위치 고정성이죠.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고 동산은 움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볼펜 같은 건 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뭐 용익물권, 소유권, 권리변동, 질권, 저당권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좀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은 취득시효 외우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점유는 20년, 그 다음에 동산은 10년 이렇게 있죠. 그 다음 부동산의 분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지금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5월달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쪽 파트는 5월달에는 하지 않고요. 지금 처음이니까 오신 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40페이지는 중요합니다. 40페이지에 방가로 1번에 지목에 따른 분류는 시험지에 꼭 하나 나오니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법이라고 저희가 요즘 많이 하는데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28개 지목은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서 개념 정리하셔야 돼요. 개념. 지목이란 주된 용도, 지목에 밑줄 치시고 방가로 1번에 지목이란 주된 용도 밑줄 칩니다. 주된 용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지적공부 이거 외우셔야 되죠?
지적 공부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적 공부. 공시법에서 뭐 시험 문제 여기서 공시법 사실상 여러분들이 합격 이제 물론 개론을 저하고 한 7점 이상 나옵니다. 그럼 2차 과목에서는 중개사법도 8점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과목에서 60점 근처에 가야 되는데 60점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시법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점 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돼요. 아마 도표로 그려주셨을 겁니다. 공시법 선생님이 그려줄 텐데 그 도표를 외우지 않으면 공시법에서 60점 맞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7가지 왜 거기 흔드십니까? 도표 그려줬잖아요. 이 차이점 있는 거, 암기법에서 설명해줬어요. 안 했어요? 해주시작 하십시오. 바쁘셨나 봐요.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전체적인 전체적인 맥락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디테일한 거 따져 들어간다. 이걸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합격권을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뻔히 나오는 문제인데 100% 나옵니다. 2문제, 3문제까지도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공시법 시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거 차이점, 공유점 명부, 대지권 명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개념적인 정리하고 어디에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 거 아마 도표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뻔히 나오는 문제고요. 100% 나오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시는 공시법 60점 무난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 설정 방법이고 필지는 법에서 규정한 정의다. 그러니까 필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필지 밑줄 칩니다. 필지는 법률상 정의다. 법률상 정의다. 꼭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법이라고 하십니다. 필지는 법률상 정의다.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지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8개의 지목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 편은 공간법에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겁니다. 공간법에서 하시는 내용들이고요. 자, 3번에 지목의 종류 및 표기 방법. 여기에서도 100% 나오죠. 시험 문제가. 저희 쪽에서도 한 문제 나오지만 공시법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시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교재에는 없는데요. 아마 공시법 책에는 있을 것 같아요. 임야들에다가 토지대장을 지어주고 거기에 토지대장에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있죠? 주 몇 번 뭐 이렇게. 네. 이런 거 도표 보시죠? 안 본 것처럼 말하시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표현을 해놨잖아요. 전 뭐 이렇게 해놓고 다 뭐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죠. 주 해놓고 여기 딱 이것만 보고 아까 주유소용지 그 다음에 답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또 답을 하니까 이제 전인가요? 논을 하니까 아무튼 뵐 때마다 하나씩 배우는데요. 저희 대건 부동산님 오셨잖아요. 수강생 한 명도 없어요. 폐강됐습니다만. 근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 활동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님 이제 농사 연로하셔서 농사를 못 주신가 봐요. 근데 땅이 있나 봐. 근데 그것을 뭘 하셨냐? 주말농장을 만드셨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주말농장은 서울이라든가 이런 대도시에만 될 줄 알았더니 순천이 땅 넓은 순천에서 주말농장을 한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절찬역 다 분양되셨더라고요. 위치가 어디예요? 아, 부장 받으시게. 아, 이게 수요가 있구나. 아, 수요가 있구나. 아, 몇 개 남았대요. 순천에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그 현상이 네. 나이를 묵은 사람들, 옛날 농사 짓던 사람들이 풍습이 이어내려왔는데 땅을 있고 하니까 그런 연관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분이 주말농장 만드셨더라고. 자기 땅에, 자기 돈에. 그래갖고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요. 그분은 공인중개 사업을 하시면서 주말농장이 된다고 보신 거예요. 이미 하셨더라. 딴 데서 하시다가 예성인가요? 거기 좀 멀다고. 예.
네? 아니요, 그 멀다 해서 가까운 데로 오실 때. 여기서 10분도 안 걸린다던데, 5분, 10분? 가까워. 이 신대지구 그쪽 근처래요. 그래서 그 분양했더니 그 5평, 6평 정도 되는데 5만원에서 40개 분양했는데 거의 분양 비슷하던데. 작년, 분양해서, 네? 좀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또 서울 같은 경우 진짜 분양하면 아주 줄 서 있거든요. 분양 받으시려고. 그리고 예? 아니, 김포 쪽에도 좋아하는 사람 많이 나와. 아 그래요? 아무튼 서울 쪽은 아주 인구가 많고 농사질 땅이 없으니까 하는데 순천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땅 많은데 누가 그걸 할까 했더니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이 어떻게 분양하셨습니까 했더니 블로그를 통해서 하셨대요. 블로그에 하셨더니 이렇게 다 분양이 돼서 그래서 그 농사 지은 것보다 수익이 낮다 하시던데 벼농사 지은 것보다 나으시대요 수익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주말 농장 필요하시면 자 40페이지. 그래서 이게 전답 과소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 논이죠 논이고요. 저 밭이죠 밭전이라 하죠 밭전. 그 다음에 답은 논이죠 논. 물을 필요하고요. 이런 것도 실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요. 실제로 출제합니다. 절적도 출제하고 공시법도 출제하고. 그다음에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 부속 시설물의 부지도 과수원을 보는데 공법으로 하면 또 달라지죠. 공법에서 이제 과수원 안에가 주거용 주택이 있으면 그것도 별도로 보죠. 주거용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본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계산 문제 안 나옵니까? 공법에서 계산하라고. 자, 41쪽 보겠습니다. 목장용지는 목으로 하고요. 목장용지 목. 그 다음에 임야는 임. 그 다음에 임야에서 살림에도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거 외워야 되잖아요. 임야. 어떻게 외웠습니까? 이거 외웠어요. 수조 남자의 모습이 황홀하다. 그 제가 해준 것 같은데. 아까 모르겠으면 이렇게라도 외우십시오. 수조 감자의 모습이 황홀하다. 이렇게. 임야. 아무튼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는 임야입니다. 임야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광천지가 있고요. 광철지는 온수 생각하시면, 온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전. 근데 염전도 그 주의할 게 만약에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이라고 하는데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이죠. 동력. 인간의 가공이 들어가면 이건 제조로 보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앞편에 그 다음에 공장용지 장. 공장용지의 장은 밑줄 치고 별표 쳐야죠. 이게 두 문자라고 하죠. 첫 번째 따는 것을. 이게 두 문자가 아니라 참 문자에 두 번째 잘 땄잖아요. 공장. 공으로 해야 되는데 장으로 해놨잖아요. 네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가지. 차장천어. 오케이. 차장천어. 오케이. 그래서 이걸 주어지고 시험 문제는 아마 공을 이렇게 주어지고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거 뭐라고요? 장을 주어지면 공장용지라고. 공장용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가 한번튼 천천히 하시면 차장천인데 차가 어디 있습니까? 쭉 가면 주차장. 11번에 주차장에 밑줄 치시고 차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차장 천원. 천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17번에 있습니까? 17번에 있답니다. 17번에 하천이 천. 자연의 일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이라고요. 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유원지에 있습니까? 24번에 있네요. 유원지. 이건 첫 글자를 따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글씨를 따서 표시했는데 저희 쪽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제 쪽 시험 문제는 아니고요. 공시법에서 이렇게 하나 나오죠. 제 쪽 시험 문제는 이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 작년에는 18번 용어가 나왔죠. 국어. 이건 그 전에 나왔나요? 국어. 작년에 포락지가 나왔나요? 포락지 나왔나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문제 나오니까요. 설명하고 하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하나하나 하시면서 지금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이거 10월달 되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하나하나 하시면서.
자,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공적인 18번에 국어, 인공적인 그 개천이 흘러가는데 거기다 양쪽에 다 세멘트 발라버리는 거. 이게 국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는 그 인공적이다 이런 표현 들어가면 되겠고요. 지금 다 이렇게 시골적이 흐르는 거 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전부 수천 시내도 흐르는 거. 여기서는 하지 아무튼 그럼 하겠습니다. 44쪽. 43쪽에 보시면 동도 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리 있죠? 국계법. 공법 시간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공법 시간에. 공법이 아니니까 아무튼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저희 쪽에서는 뭐 한 문제 정도인데요. 다른 공식법과 공법에서는 중요한 파트죠? 다 외우셨습니까 이제? 자, 43쪽에 도간 농자 외우셨습니까? 43쪽에 양가로 2번에 영도 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리에서 국계법입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4개로 나누고 또 여기서 또 도시지역 또 나누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 또 나누고 농림지역, 환경보존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영도지역, 그 다음 영도지역에 유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공법에서 여러분들 목표를 몇 점으로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법에서 일단 바람만 넣으십시오. 공법 60점, 7점 하시지 말고 작년에 너무 잘하신 것 같고 그거는 67.5가 나와요. 어떻게? 너무 많이, 정말 많이 했어. 쌀 게 없이. 제가 보기에는 공법은 여러분은 50점대만 가시는데 그 50점 가시려면 자, 영도 지역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거 구구단 외우듯이 43페이지 있잖아요. 영도 지역에 위 있잖아요. 이거 어디 가냐면 45쪽인가요? 영도 지역 세 분에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세 분. 이걸 빨리 외우시는 분이 공법은 40점 무난하게 넘습니다. 근데 이거 차트 시험에 나올 거 미루다가 9월달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당황스럽습니다. 아우 다 외우셨나봐. 적으신데 775. 오 대단하신데. 자 한번 해주실게요. 그냥 저희도 한번 해보자. 시간도 나누는데 45페이지 영도지역 세분에서 자 우리 박 사장님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전용 일종지역은 몇 프로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0, 네? 50. 50입니까? 오. 알겠습니다. 자, 5, 7, 7 막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앞에 이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45페이지에 자, 나중에 그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알 겁니다. 이거 단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 주거지역 뭐 이렇게 나누고요. 저희 쪽은 아닙니다. 시험 문제 46쪽 가시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폐지와 대지와 택지. 택이 나오네요. 택이. 자, 부지가 있고요. 대지, 택지, 부지 비교하는 거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하고는 우리가 잘 안 맞습니다. 이거 일본식 용어라. 일본식 용어라서 뭐 법에서 정한 것만 하죠.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는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후보지에 밑줄 치시고 이행지에 밑줄 치시고요. 감정평가상 용도적 지역인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즉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를 후보지다 이렇게 밑줄 칩니다. 그래서 후보 전환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후보지 밑줄 치시고 전환의 동그라미, 후보 전환. 그래서 후보지는 반드시 전환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넓은 범위에서 바뀌고 있는 거. 뭐 농촌지역이 도시지역 되고 있다든가, 농촌지역이 공업지역 되고 있다든가, 뭐 이렇게 바뀌고 있는 넓은 지역에서 죄송합니다. 넓은 지역, 택지 지역이 농지 지역, 택지 지역이 농지 지역 될 리는 없네요. 임지가 택지 됩니까? 농지가 택지 되죠? 농지가 택지 되죠? 신대지구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논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뭘로 바뀌었다고요? 택지 지구 되잖아요. 이게 후보지. 그 다음에 그 택지 지역 안에서 한쪽은 방금 말한 주거지역, 한쪽은 상업지역, 한쪽은 또 공업지역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행지. 그래서 후보지는 좀 넓은 개념. 후보지는 농지가 택지지역으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행지는 후보지죠? 그 다음 이행지죠? 이행지는 뭐가요? 이 택지지역 안에서 뭐 세분화 시키겠다 이거죠? 주거지역으로 바뀌냐, 상업지역으로 바뀌냐, 뭐 공업지역으로 바뀌고 있느냐, 이렇게.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든가, 상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뀐다든가. 이것이 이행지와 후보지를 나누고 있다. 근데 올해는 한번 모의고사는 자주 볼 겁니다만,
그 다음에 47페이지 필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지는 법의 단위다. 법률상 단위다. 그 다음에 획지는 인위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획지는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고 필지는 법에서 나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아마 시험에 출제한다면 저 같으면 우리 맹지 한번 하겠습니다. 맹지 민법에서도 중요하니까요. 맹지라는 것은 도로가 있는데 땅이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이 있는데 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요. 여기 다닐 수 없는 도로가 없는 거. 이걸 뭐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 도로가 없는 땅. 실제로 이런 땅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 하실 때 인장활동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도로가 없는데 여기에 부동산에 다니시기 위해서 그 다니는 길이 있죠. 다니잖아요. 네. 날아다닐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날아다닐 수 없으니까 다니는 길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관습법상? 관습법상. 수격기요? 네? 수격기? 네? 관습법상 통행 그 뭐라 하잖아요. 민법에서 네? 수격기라고 해서 요역지. 네, 아니 관습법상 아니잖아요. 관습법상 예? 뭐 방금 말씀 예, 주의 예? 주의 토지 통행권, 주의 토지 통행권. 예. 관습법상 주의 통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주의 토지 갑자기 사용되니까 좀 헷갈려. 주의 토지 사용권인가요? 있죠? 통행권. 지사에 아무튼 통행권. 관습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민법에서는 어려도 나옵니다. 어려 문제 나온다고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뷰도 있었는데 이 부동산을 막 개발했을 때 이 토지 이용하느냐 마느냐 새로 도로 나왔을 때 기타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권을 서로 넘길 수 있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민법의 시험 문제죠. 관습법상 토지 통행권 그런 것 같은데. 자, 맹지는 뭐가 없다고요? 그래서 길이 없다고요. 길이 없는 토지를 그냥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 그 다음에 자 6번에 48페이지에서 나지는 저희 쪽에서 중요합니다. 나지는 저희 쪽에서 중요하다겠죠? 나지는 부동산학에서 중요합니다. 부동산학에서 자 나지는 자 이렇게 땅이 있는데 부동산인데 아무것도 없는 조그마한 땅. 아무것도 그 권리가 설정됐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땅을 우리가 뭘 한다고요? 나지라고. 나지는 이쪽 치겠습니다. 나지.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의 동그라미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밑줄 치겠습니다. 깔끔한 땅, 깨끗한 땅, 아무것도 없는 법률상 하자가 없는 땅을 우리가 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나지를 전제로 하는 거죠. 나지. 이 나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주의할 게 이제 건부 감가라는 게 있고 건부 증가라는 게 있어요. 아마 저희 쪽 시험 문제는 이쪽이죠. 이쪽인데 건부 감가와 건부 증가가 뭐냐면 자 원래는 감정평가할 때 이 땅을 평가할 때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평가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있다 이겁니다. 건물이 한 채 있어요.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겁니다. 건물이 근데 쓰러져 가요. 쓰러져 간다는 전제하에서 이 건물을 그럼 여러분들 땅을 매입하실 때 이 건물 가격 계산합니까? 계산하지 않습니까? 계산하지 않죠. 이게 건부 감가예요. 건부 감가가 대부분 건부 감가입니다. 대부분 나지 평가는 대부분 건부 감가를 기준으로 해요. 건부 감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건물인데 정부가 수용을 합니다. 정부가 수용을 할 때는 이 건물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죠. 이 경우를 뭐라 한다고요? 건부 증가라 그래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정부에서 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토지 계획에서 이런 경우에는 개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걸 건부 증가라고 합니다. 용어가 건부 감가, 건부 증가가 있는데 건부 감가가 대부분이고 건부 증가는 예외적으로 수용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다.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48쪽에
동그라미 2번 나지, 갱지, 뭐 저지, 불안다 1번까지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나지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건부 감가와 건부 증가가 평가할 때 감정 평가할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지가 있고요. 건부지라는 게 있죠? 밑에 건부지. 동그라미 1번에 건부지는 감정평가의 나지로서의 평가를 한다는데 건물의 용도가 나지에 비하여 제한되고 이용성이 낮아서 건부감가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밑줄 안 치겠습니다. 건부감가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건부 증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거 하나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시키지 마. 열심히 해. 말 시키지 마. 여러분이 다 알지? 두 번째는 세 번째. 사실 이거 아무 함께는 재미없다 이제. 몰라야 재밌지. 아이 그 사람이 아직 뭐 어쩌고 했잖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너만 알아. 재미없다 뭐래. 뽑아. 뽑아. 너만 알아. 안다고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좀 긴장감은 좀. 없어. 긴장감이 없어. 실제로 줄 거예요? 아, 그래? 같이 만나서 그러면 터미널까지 같이 갔다 같이 갈까요? 그럼? 우리는 생각은 그래서 소통 연결이 되니까 처음 들었을 때보다 좀 낫다. 그렇지. 또 웃겠다 하셨죠? 아, 예. 되게 가까워요.